한살림 대전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안홍래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처음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살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눈으로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눈으로 원자력 연구원 정말 안전한 건가 라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요. 일단 용어 정리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성에 오염된 쓰레기라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할 거라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된 내용은요. 2017년 초반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소개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작업복,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또는 기기 부품 등이며 이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렇게 보면 중저준위를 묶어서 표현하는 건데 마치 덜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저 내용이 삭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면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아닙니다. 저렇게 방사성 폐기물을 4가지로 나눌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라고 있는데 고준위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고준위를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까 하다가 그 장정욱 교수님이라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걸 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핵발전소에서 핵분열을 다 끝내고 난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에 포함되는 거죠.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다 끝났어요. 핵분열이. 그래서 막 꺼낸 걸 여기다 가져다 놔요. 그리고 우리가 1m 앞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수님 책에서는 인간의 중추신경이 그 즉시 마비돼서 즉사한다고 표현했어요. 금방 바로 꺼낸 사용 후 해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통 핵발전소가 있으면 원자로 옆에 냉각 수조가 있잖아요. 거기다 10년을 식혀요. 10년 동안 물에 담가놓고 식히는 거예요. 그걸 꺼냈어요. 10년이 된 그 고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 후 해결료를 꺼냈어요. 그래서 요 강의실 가운데 두고 우리가 또 1m 떨어져 있어요. 요번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25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까요? 한 달 안에 죽을 치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그런 게 고준위 핵폐기물이에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10만 년을 인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해서 보관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10만 년이면 앞으로 10만 년이에요.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반경 1.5km 안에 저희 아파트가 있어서 살고 있는 건데 정말 안전한지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맘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판단하시자고 이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저준위 폐기물이거든요.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운영 폐기물이고 2018년 1분기 내용입니다. 아직 2분기 거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이 운영 폐기물로 지금 보관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양은 해체 폐기물로 지금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연구원 소유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고요. 원자력 연구원에는 있지만 소유가 딴 곳인 데가 있어요. 원자력 환경공단 이런 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사실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지금 원자력 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연구자들이 입었던 작업복 또는 장갑 이런 게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안내를 했다고 했잖아요. 고준위보다는 덜 위험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뉴스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건데 첫
번째 영상은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따끈따끈한 최근에 뉴스 보도자료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시잖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제 81회 원안위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이렇게 실명이 있어서 저도 그냥 지우지 않고 실명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요. 이거는 회의록 앞에 1, 2번은 98쪽 거고 밑에 3, 4번은 99쪽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저희가 방사성 폐기물 그 중위를 봤잖아요. 테이블로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 그것보다 더 아래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건 이제 자체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체 폐기물은 어떻게 처분하냐면 법적으로 원자력 연구원이 이런 쓰레기들은 오염도가 미미하니 자체 처분 대상이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킨스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줘야지 원자력 연구원에서 자체 처분이 가능해요. 그게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김혜정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냥 판단해서 이게 그 말이에요. 킨스에 자체 처분해야 되는 그 과정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훔쳐가고 팔기도 하고 그랬더니 해당 과장님께서 무단으로 절차를 안 밟고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해서 취득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중간 보고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번째 내용은요. 연구비를 편취한 내용입니다. 핵연료 물질을 사용 변경 허가를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게 원안법을 위반한 거죠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처리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 핵연료 물질이라는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했어요 라고 돈을 썼어요. 근데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번에 이제 이게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 후 핵연료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는 덜 위험하니까 저렇게 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준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준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고준위의 핵폐기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1699봉이라는 게 원자력 연구원은 다른 상업용 핵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송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양이 지금 원연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하나로 원자로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 총량이 이만큼이 원자력 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해당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텐데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정말 위험한 거니까 다른 발전소에서 가져올 때 그냥 아무 트럭이나 관광버스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전문가인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송할 때 쓰는 용기가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걔가 불안하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송 용기가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거고요. 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는데 그 고속도로에는 문제가 없을까? 라는 거를 제기하셨는데 여기 아까 오셨던 그 뉴스타파의 남태재 PD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였는데 지금 PD님이 나가셨네요.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졌을까? 원자력 연구원의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용기는 KSC-1이다. 스테인레스와 납을 사용해 방사성 물질 유출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용기다. 핵연료가 처음에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주변은 물로 이제 거기 채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그 1차 냉각도 하고 방사성 참패도 하고. KSC-1은 1987년부터 사용했다. 그러나
1998년에 처음으로 사용 검사를 받았고 2002년 뒤늦게 설계 승인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운반 용기는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운반 용기의 인허가를 받을 때 추락, 충격, 화재, 지진으로 인한 매몰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도 2008년 당시 과학기술부의 고시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용기에 대해 낙하, 화재, 침수 시험 등 각종 검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결과 현재 사용하는 KSC-1 운반 용기는 정부가 규정한 각종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직 9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추락시험도, 바닥에 쇠봉을 세우고 떨어뜨리는 충격시험도 하지 않았다. 섭씨 800도의 고온에 3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열 반응 시험도 하지 않았다. 검증 시험을 한 것은 8시간 동안 물속에 넣어두는 침수 시험이 유일했다. 원자력 연구원 스스로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운송 용기 KSC-1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속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리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에서 육로로 운반됐다. 특히 부산의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이 11차례나 됐다. 사용 후 핵연료 이송 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을 합한 무게가 43톤이다. 일반 도로에 40톤 이상은 못 가게 돼, 법령적으로. 그런데 물론 10%는 측정상 오차가 있다. 이래서 아마 지금 법 규정상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44kg를 가득 채운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일반 교량 아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교량이 무너졌다 이러면 엄청난 큰 피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2014년 기준 고속도로 교량 115개의 설계 최대 하중이 32.4톤이었다. 그보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특히 그중 62개는 경부 고속도로의 교량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 방사성 배출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원자력 시설이라고 하면 핵발전소도 해당되고요. 원자력 연구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허가 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배출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준치라는 거를 정부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준치 이하는 그냥 굴뚝을 통해서 내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출물에는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기체 배출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물량 보시기 이전에 배출물에 대해서 보시려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사능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가 먼저 그곳에 있는 주민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놨죠. 그곳이 대전은 1.5km고요. 다른 상업용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최소 20에서 최대 30km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30km는 아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에서 22km 정도, 지자체마다 범위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나 최소 20에서 최대 30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설정이 돼 있고, 대전은 1.5km입니다. 대전은 저 1.5km인 이유가 있어요. 원자로의 열출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에요.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하나로는 열출력 규모가 작으니까 1.5km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구에 대해서 제가 받은 건데 이거는 2015년도에 수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인구가 있고 대전은 이게 1.5일 때 이 정도지만 이거를 20km에서 30km로 확대하면 엄청나죠. 세종시가 생기고 대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2018년 2월 말 대전 인구가 149만이 좀 넘어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대전이 열출력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대도시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2014년 3분기 부지별 기체 유출물 배출 총 방사능 삼중수소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대전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만들 때 기준이 하나로 원자로의 열출력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으니까 1.5km는 충분해,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 여기가 대전 덕준동 부지예요. 덕준동 부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전원자력 연료도 있는 부지입니다. 이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하나로 원자로가 가동이 안 된 상태였어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만드는 기준이 하나로 원자로라고 했는데 그 원자로가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기체로 나온 쓰레기의 양이 이 정도예요. 이게 대전 덕준동 부지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15년도 2분기 배출 총 방사능 양이고요. 덕준동 부지가 이만큼 있어요. 이곳들은 상업용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대전이 많아요. 근데 비상계획구역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하나로 원자로가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아, 이 말이 이제 맞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라고 2011년 4월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내용이고요. 연구를 수행한 곳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 영향역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쪽은 이제 상업용 원자로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저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나 원자력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준치 이하로 배출물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샘 암 발생률은 비교군과 대비해서 2.5배가 높다는 게 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정말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안전한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유난 떨어서 의심하고 불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정말 안전한가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좋은 거 먹여서 키우고 있어요. 미세먼지로부터 해를 덜 입히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키우고 있어. 그러나 방사능으로부터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요. 미세먼지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오늘이 나쁨인지, 한때 나쁨인지. 그러면 집에 있거나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데 방사능은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연으로 나오는 자연 방사능은 어쩔 수 없죠. 병원에서 제가 꼭 필요한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저의 그런 소망은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문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할지 아니면 그냥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면 상식이네 라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함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영상은 제가 이 활동을 한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책도 많이 보고요,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저랑 마음이 똑같은 그런 분의 영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